네, 신지우입니다. 노란 옷이 카일리, 검정 옷은 메디슨이에요. 어릴 때부터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입니다. 같이 고등학교 졸업했고 다른 지역의 아이다호 대학까지 간 사이죠. 메디슨 모건은 마케팅, 카일리 곤칼브스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 졸업까지 한 학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카일리는 텍사스주의 IT 회사로 취직이 된 상태였고요. 메디슨은 졸업하고 장기 여행을 갈 계획이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11월 13일에 살해됐어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28살의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라고 하는데 밤에 집으로 들어와 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더 있었죠. 브라이언의 범행 동기는 대체 뭘까요? 이번엔 미국에서 최근 가장 관심도가 높은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다호 주립대가 있는 모스코는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인 소도시예요. 워싱턴주와 붙어 있어서 주민의 절반은 아이다호 대학생 아니면 워싱턴 주립대 학생들이라 대학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고요. 2015년부터 살인사건이 한 번도 없어서 치안이 좋기로도 유명한 지역이었죠. 카일리와 메디슨은 이 학교 근처 가정집에 새를 들어 살기로 했습니다. 와보니 이미 같은 아이다호 대학생 3명이 더 있었어요. 방이 5개가 있는 3층짜리 건물이라 1층이 배선이, 2층은 딜런과 제나, 3층은 새로운 카일리와 메디슨이 쓰게 됐죠. 다 같은 학교 다니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습니다. 순서대로 딜런, 배선이, 제나, 카일리, 메디슨이에요. 어린 여학생들이 모여 사니까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요.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했어요. 각자 남자친구들도 놀러 온 적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은 2층 방을 쓰는 제나 커노들의 남자친구입니다. 여기 남자죠. 이름이 이든 채핀이에요. 제나와 맨날 붙어 다녔고 착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기숙사도 아니고 다들 방을 혼자 쓰니까 손님이 와도 불편할 건 없겠죠. 다들 성격 좋은 인싸기도 해서 오히려 친구의 친구가 오는 걸 더 좋아했어요. 카일리와 메디슨은 몇 달 뒤 졸업이라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서로 잘 지내자며 가족처럼 대했는데 2022년 11월 2일 토요일에 이 학생들이 동시에 살해됩니다. 사건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면 이날 카일리와 메디슨은 밤 10시에 학교 앞 술집에 있다가 새벽 2시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제나도 남자친구인 이든과 친구들이 연 파티에 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죠. 이든이 술에 많이 취했대요, 이날.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지 못하고 2층에 있는 제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같이 사는 딜런과 배선이도 각자 외출했다가 1시간 전쯤 먼저 돌아와 자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주말이죠. 하지만 다음날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58분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한 사람이 딜런이거든요. 같이 사는 친구 4명의 의식이 없으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바로 구급차와 경찰차 도착했고 신고 내용대로 의식이 없다니까 병원에 빨리 옮겨서 치료받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게 이겁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던 거예요. 건물 밖으로. 얼마나 내부에서 많은 피가 흘렀으면 건물 밖까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안을 들어가 보니까 1층 거실과 배선이 방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2층 방이 있는 제나와 이든이 여러 번 칼에 찔려 사망해 있었고 같은 층에 있는 근데 딜런의 방은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3층에 올라가 봤더니 카일리 방엔 사람이 없고 강아지만 있었어요. 카일리는 맞은편 메디슨 방에 있었는데 제나와 이든처럼 칼에 수십 번 찔려 사망해 있었죠. 다들 피 많이 흘렸고 단순히 의식이 없다는 딜런의 신고와 다르게 사망한 지 6시간은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을 옮기고 집안조사 시작했거든요. 흔적을 볼 때 범인은 2층 주방을 통해 들어왔고 사라진 물건은 없었어요. 살인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격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에서 원한이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자니 피해자들의 숫자는 4명이나 된다는 게 또 이상하죠.
공통점이라고는 아이다호 주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것과 한 집에 살았다 정도밖에 없거든요. 다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집에는 6명이 있었는데 왜 범인은 딜런과 배선이를 공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분명 범인과 살해된 사람들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모스코에서 7년 만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 그것도 4명이 한 번에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살해한 4명 중 1명 이상과 잘 아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유독 많은 공격을 당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목격자가 생기자 여러 명을 죽일 수밖에 없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관계가 있는 주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유독 많은 공격을 당한 이 사람이 누구냐? 경찰이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카일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카일리가 틱토커로 얼굴이 약간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인 잭과 헤어지기도 했어요. 휴대전화엔 집에 들어온 새벽 2시부터 7번이나 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잭은 받지 않았고요.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술집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그 당시의 CCTV입니다. 술집을 나와서 앞에 있는 푸드트럭에 음식을 사는 장면인데 뒤에 남자 2명이 쳐다보고 있는 게 찍혔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라는 잭과 집에 올 때 탄 택시기사, 이 남자들 다 조사해봤지만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범인이 아니에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다른 지역까지 알려지게 됐고 FBI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래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공개한 단서는 이게 전부예요. 의심되는 흰색 엘란트라입니다. 도로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피해자들 집 근처에 2011년에서 13년형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엘란트라 한 대가 여러 번 지나다니는 걸 확인했다면서 이 차에 관한 제보를 받으려고 한 게 전부라는 거죠. 뉴스에서는 매일 증거가 없다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그래서 무능하다는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사실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이거든요. 경찰은 범인을 괜히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연방 국가인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이건 해외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범인이 돌발 행동하지 않게 안심시킬 생각이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뭔가를 할 때 당장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은 큰 사건이 터지고 관심도가 높아지면 이 상황을 많이 겪게 되죠. 범인에게 대비할 기회를 주게 되니까 사실 단서를 공개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수사 중인지 수시로 확인과 평가를 하려고 듭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해는 되지만 이런 여론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결국 사람들 반응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수사해야 되니까 경찰은 수사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하지만 의외로 사건 47일 만인 2022년 12월 30일 새벽 2시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의 어느 가정집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2015년형인 흰색 엘란트라의 차 주인 28살의 브라이언 코버거를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어요. CCTV 분석과 차 모양이 약간은 다르지만 경찰은 예외 상황도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 찾을 수 있던 겁니다. 범인인 브라이언 코버거는 1994년 11월 21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고요. 부모가 사업가와 교사인 중산층 이상의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헤로인에 중독됐거든요. 그리고 범인을 잡고 신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는데 브라이언이 워싱턴 주립대학원생으로 박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공이 범죄학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많은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장엔 브라이언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예전에
피해자들 집 근처에서 찍힌 범인의 차입니다. 오래전부터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워싱턴 주립대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살던 곳과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놀러 오면서 지리는 익숙했을 거예요. 차 동선 확인해 보니까 5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의 집 근처를 12번 넘게 찾아왔었고, 사건 다음 날부터는 번호판을 바꾸거나 새 차도 여러 번 했어요. 범죄학 전공자라는 점에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범행 과정은 또 꽤 허술합니다. 피해자들이 부검해 보니까 새벽 4시쯤 사망했거든요. 그 1시간 전에 브라이언은 휴대전화를 한번 껐다가 4시 40분에 다시 켰어요. 기지국 신호로 위치 추적되니까 범행을 저지르는 시간대에만 일부러 껐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직전에 차가 피해자들 집 앞을 도는 장면이 CCTV에 4번이나 찍혔다는 거죠. 아마 범행 직전에 들어갈 집을 둘러보면서 정말 해도 될지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을 나름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현장에 피 묻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브라이언의 신발과 일치했고,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의 칼집이 3층의 메디슨 방에서 발견됐는데, 여기서 DNA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미 단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대조할 사람을 못 찾았을 뿐이지. 브라이언은 자기가 이걸 떨어뜨리고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DNA 확보했지만 그 당시는 아직 이게 브라이언의 DNA다 이것까지는 모르죠. 하지만 브라이언이라는 용의자가 나타나긴 했어요. DNA 대조할 차례인데, 그럼 브라이언을 만나서 DNA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당사자가 거절하면은 경찰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이 되는 거예요. 법원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경찰은 이걸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죠. 범인들은 증거를 감추기 위해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자기 집 앞에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멀리 가서 버리지도 못해요. 증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지만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무작정 근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이는 쓰레기통에 주로 버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인 생각이고요. 경찰은 이런 경험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부모가 사는 펜실베니아 지역의 쓰레기들을 찾아다녔어요. 여기서 브라이언의 DNA를 찾게 됐던 겁니다. 증거와 진술 내용으로 다시 사건 당일에 있던 일을 정리해보자면, 2022년 11월 13일 새벽 2시 여대생 5명과 제나의 남자친구 이든까지 6명이 사건 현장인 집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베서니와 딜런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는 중이었고, 3층에선 카일리와 메디슨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2층에 있던 제나는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햄버거를 주문했고요. 10분 뒤에 1층 현관으로 내려와서 배달된 햄버거를 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시 12분부터 틱톡에 접속했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틱톡을 본 것 같은데, 이때 브라이언은 이미 8분 전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차로 집 주변을 돌다가 4시 4분쯤 2층 주방 창문으로 들어왔고요. 3층의 카일리 방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자 맞은편에 메디슨 방을 가봤더니 여기 카일리가 자고 있던 거죠. 그래서 가져온 군용 칼로 카일리를 죽였고, 같이 있던 메디슨도 살해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범행이 끝나고 들어왔던 2층 주방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아직 안 자고 있던 제나와 마주친 거예요. 브라이언은 목격자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제나와 같이 있던 이든까지 2명을 더 살해했고, 4시 40분쯤 들어왔던 주방 창문을 통해 다시 집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16분 만에 4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럼 브라이언은 목격자를 다 죽인 거냐? 아니에요. 사실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2층에 다른 방에 있던 딜런이 브라이언을 봤던 거죠. 신고자가. 새벽 4시쯤 카일리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일어났대요. 카일리는 새벽에도 강아지와 자주 놀아줬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온 것 같다는 혼잣말을 했었다는 거죠. 딜런은 이 말을 듣고 걱정돼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보는데 아무도 없길래 다시 침대에 누웠대요. 그런데 이번엔 제나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딜런은 다시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때 제나 방에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뭔가 떨어지는 큰 소리도 들렸고 딜런은 그 방에서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나와 주방 창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범인은 180 정도 키에 마른 체격이고 눈썹이 짙은 백인 남성으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신고를 조금 늦게 했고요. 자기가 목격자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경찰 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4시 20분쯤 현장을 나온 브라이언은 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휴대전화 전원부터 켰고요. 그리고 아침 9시 20분쯤 현장을 다시 찾아옵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이거죠. 범인인 브라이언 코버거의 동기가 뭐냐는 건데요.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조사 기간인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브라이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평소 말 없는 조용한 사람이긴 한데 어딘가 음침해 보이고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리고 살이 좀 찐 상태였지만 졸업 직전에 갑자기 날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 마약 중독으로 생긴 부작용 같고요. 심리학과 범죄학을 전공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범죄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건 5개월 전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건 알려지면서 이 글도 같이 퍼진 거죠. 자기가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범죄자의 심리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같은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진술은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도 아직은 알 수 없죠. 사람들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도 해요. 살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이죠.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죄학을 공부하다 대학까지 간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건 당시에는 워싱턴 주립대 조교로 일했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엄청 딱딱하고 학생의 상황이나 편의를 전혀 봐주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규칙을 지키려는 굉장히 유도리 없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부턴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다녔고 갑자기 학생들과 잘 지내면서 여유 있게 변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볼 때도 마치 살인이 담배를 핀 것처럼 일시적인 감정을 해소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원래대로 다시 우울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연쇄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지금 4건의 1급 살인과 1건의 절도 혐의로 펜실베니아주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잡힌 곳은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아이다호죠. 그럼 사건은 이제 이 아이다호 지역으로 이관돼야 돼요. 그런데 브라이언이 이걸 지금 반대 중입니다. 왜냐? 펜실베니아는 사형이 폐지된 주예요. 그런데 옮겨갈 아이다호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아마.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자기가 사형 받을 만하다는 걸 아는 거겠죠. 범죄학에 형사사법학도 공부한 사람이라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하지만 괜히 검사에게 이 의도를 드러내봐야 불리해지기만 할 테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다 읽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펜실베니아에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아이다호 주로 가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이미 기소돼 있고요. 첫 재판도 잡혔습니다. 올해 2023년 6월 26일에 열릴 예정인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증거로 대부분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대로면 사형 나오고 많이 봐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나오겠죠. 형을 줄이려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자체가 애초에 이런 건 없고 자기가 입을 열어봐야 더 불리해진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일어난 브라이언 코버거의 대학생 연속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사건 보면서 궁금했던 게 브라이언이 그러면 카일리를 노리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카일리와 그러면 어디선가에서 마주쳤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딜까? 아무래도 좀 틱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스토커들은 굉장히 작은 단서로도 집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 구조나 뭐 외형 보고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누적이 되거든요.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겪어요. 여자 BJ나 이런 사람들 스토킹 당할 때 보면은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아주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집 주소라든가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들도 알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딜 자주 가고 이런 것들. 그러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고 집에 찾아오고 이런 일이 많아요. 브라이언도 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자,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 피해자들 집 근처에 살던 이웃 강아지예요. 이름이 버디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사라졌습니다. 주인이 전단지도 돌려보고 사람들에게 동네 다니면서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알렸는데 결국 못 찾다가 죽은 채 발견됐어요. 며칠 뒤에 길가에 가죽이 벗겨진 채 버려졌거든요. 범인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브라이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사건 현장이 될 그 집 주변을 돌다가 이 강아지를 발견했고 연습 삼아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브라이언이 지금 진술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확인된 건 아니죠. 그리고 경찰이 브라이언에게 왜 살고 있던 곳이 아니라 모스코까지 와서 범행을 저질렀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여기가 쇼핑하기 더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봤을 때 쇼핑은 피해자를 고르기가 좋은 지역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지선 교수님인데 좀 이쁘게 나온 사진을 쓰고 싶었는데 이분이 인터뷰하실 때 인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브라이언이 전공했다는 그 범죄학을 좀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크리미널 콜로지라고 해서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의 학문이에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대응, 형법의 제정 과정, 그 이유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박사 학위를 따게 되면은 박사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면 박지선 교수처럼 되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도 같이 공부했어요. 범죄학과 범죄 심리학은 다르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범죄 심리학은. 그리고 범죄학은 이 범죄자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예를 들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고 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범죄자 개인보다 범죄가 발생하는 그 구성되는 외부 요소들 이런 것까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죠. 브라이언 코버거는 심리학 학사를 수료한 사람이고요. 범죄학 박사 과정 중에 있었죠. 아마 범죄 심리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범죄에 관심이 많은 건 학문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